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인생의 반전을 맞이했었던 김정혜라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정말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때론 희망과 행복으로 알록달록해지기도 하고, 또 때론 예상치 못한 불행으로 암흑이 드리우기도 하죠. 제 인생은 특히 결혼한 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경악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마주친 엄청난 반전까지,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전 원래 타 지방에서 살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 살고 있던 동갑내기 남편을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공업사에서 일했었는데 참 순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원래 이 근처 지방의 시골 출신이었는데 직장을 찾아 조금 더 도시였던 이쪽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시골에 남아 사시던 시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자주 찾아가며 두 분을 잘 챙겨드리다 보니 시부모님도 또 우리보다 먼저 결혼해 서울에 살던 시누이도 절 많이 좋아해 주셨죠. 남편은 결혼한 지 5년 뒤 그동안 모은 돈을 끌어모아 직접 자동차 공업사를 차렸습니다. 우와, 여기가 진짜 우리 가게인 거야? 너무 좋다. 상훈아, 예영아, 너희들 아빠 이제 사장님이야. 당시 전 2살 터울의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집에서 점심과 저녁을 차려 남편의 공업사로 배달했습니다. 사먹는 식비를 아끼려 도시락을 싸다 줬던 거죠. 저도 우리의 가게가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 남편에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끼니마다 따뜻한 밥이라도 해먹이고 싶은 마음에 아침이 아닌 식사 때마다 직접 도시락을 가져다 줬던 거예요. 여보, 오늘은 내가 좀 늦었지? 미안해. 상훈이가 오늘따라 걷기 싫다고 투정을 부려서 중간중간 안아주느라 시간이 지체됐어. 전 한 손으로는 아들 손을 잡고 등엔 아들보다 2살 어렸던 딸을 업은 채 일줄의 엿을 도시락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딸이 좀 큰 뒤엔 유모차를 끌고 가기도 했고요. 집에서 남편의 공업사까진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렸고 육교도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유모차를 들고 육교를 건너는 등 고된 길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못할 수고가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공업사가 잘 되며 직원까지 둘째 채용했을 땐 전 직원들의 도시락도 모두 싸다 주었습니다. 그게 남편의 아내로서 직원들의 복지를 챙겨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모님, 오늘은 반찬이 뭔가요? 매번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고마워, 여보. 당신한테 고마워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면서 직원들이 일을 자기 가게 일처럼 해주더라. 난 정말 장가 잘 간 것 같아. 남편과 직원들의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운도 잘 따라준 덕에 남편의 공업사는 날로 번창했어요. 몇 년 뒤엔 집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확장 이전도 할 수 있었죠. 첫 공업사와 달리 새로 이전한 공업사는 규모가 정말 컸습니다. 남편은 전보다 훨씬 많아진 직원들과 교대 근무를 하며 이제 저녁은 집에서 먹게 됐어요. 점심도 제가 너무 멀어진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긴 힘들다며 아침에 제가 만들어준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고요. 다른 직원들의 도시락도 이젠 너무 인원수가 많아져 다 싸줄 수도 없겠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그냥 출근해. 이따 내가 도시락 싸서 갈게. 한 번씩은 그래도 따뜻한 밥 먹이고 싶단 말이야. 몸 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지. 그래도 전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한 번씩 점심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고 따뜻한 도시락을 직접 배달했습니다. 직원들의 도시락까지 전부 싸서요. 그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라 애들이 학교에 갔을 때 혼자 다녀오면 됐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자주 못해줘도 그렇게라도 남편과 남편의 가게를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벌어온 돈을 제게 가져다 주고
전 그 돈으로 살림을 했었어요. 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당연히 가계부를 남편에게 매일 확인시켜줬죠. 그리고 우린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으로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이사도 하게 됐어요. 그때가 남편의 공업사를 확장 이전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주택은 원래 좀 오래된 구축 건물이었는데 우린 그 건물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지었어요. 월세로 시작해서 전세로 갈 때도 너무 설렜는데 우리 집이라니, 그것도 2층 집이라니. 여보, 나 너무 설레. 나 우리 집 꼭 아주 멋들어지게 꾸밀 거야. 나만 믿어.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긴다는 마음에 정말 너무 설레더라고요. 전 처음부터 다시 짓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집을 멋지게 짓고 싶어 정말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발품 팔며 저렴한 업체를 알아보고 심지어 서울까지 올라가 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던 같은 고향 출신 언니에게 사정사정해 매물로 나왔던 고급 아파트나 주택들의 내부도 둘러보러 갔었어요. 좋은 집들은 어떤 구조로 지어졌나 싶어서요. 전 정말 그 정도로 집을 잘 짓고 싶었습니다. 전 집이 공사에 들어간 뒤엔 일주일에 몇 번씩 공사 현장에 직접 찾아가 현장을 신경 썼어요. 더 튼튼하게 잘 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집에서 식혜도 만들어가고 간식거리도 포장해서 가져다 드렸죠. 여보, 당신 안 힘들어? 힘들지만 평생 애들이랑 우리가 살 집이잖아. 애들은 나중에 출가하더라도 당신하고 난 이 집에서 평생 늙어갈 텐데 처음 지을 때 잘 짓고 싶어. 당신이 갖고 싶어 하던 서재도 그렇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저희 집은 굉장히 멋들어지게 지어졌습니다. 남편도 제가 수고해준 덕분에 들인 돈에 비해 너무나 멋진 집이 탄생했다며 칭찬해 주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집 짓는다고 부산을 떨더니만 그 보람이 있겠구나, 이미야. 정말 멋지다. 집들이 왔던 시댁 식구들도 친정 식구들도 모두 박수를 쳐주기에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내 집이니 집주인 눈치 볼 것 없이 액잘 걸고 싶은 곳에 못질도 편하게 하고 계속 크던 아이들의 키도 거실 한 구석에 색연필로 표시해두면서요. 벽지에 낙서하는 건 싫지만 그런 추억은 또 남겨두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며 전 맞벌이도 시작했습니다. 큰 마트의 시식 코너에 취직했죠. 남편이 잘 번다고 해도 이젠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저도 아이들의 학원비라도 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도 이제 돈 버니까 우리 각자 벌이는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만 각출하자. 뭐? 갑자기? 괜히 서운하더군요. 남편의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부부는 알콩달콩 함께 돈을 모으고 살림살이를 늘려가는 재미로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동안 내가 돈을 허투루 썼던 것도 아니고 저축도 지출을 다 당신이랑 상의해서 했잖아. 내가 알뜰하게 살림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혹시 내가 돈 관리하는데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거. 당신이 알뜰하게 관리 잘했던 거 나도 알지. 그 덕에 공업사 확장도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었고 집도 더 빨리 이렇게 좋은 집으로 지을 수 있었던 건데 당신 그 와중에 야무지게 따로 돈 모아서 양가 부모님 여행까지 보내드렸잖아. 아니, 근데 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야? 그냥 나도 따로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그리고 매출 규모가 갈수록 커져서 앞으로는 격리를 고용할 예정인데 사업상 큰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일은 생활비와는 별개로 내가 알아서 관리하는 게 편할 것 같거든. 듣고 보니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더군요. 그래서 서운함은 적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돈 관리는 따로 하게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린 아이들을 키우며 오손도손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아침에 남편의 도시락은 꼭 챙겨줬고 토요일이면 여전히 가끔 직원들의 도시락도 배달해주곤 했죠. 그리고 우린 돈 관리는 각자 하게 됐지만 생활비나 저축은 서로 상의하고 공개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굳이 묻지 않아도 이번 달엔 얼마를 모았다, 이 정도는 먼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전 비록 변환이 있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맞춰가며 그렇게 부부 사이 신뢰를 쌓아갔죠. 에휴, 저 나쁜 여편네. 뭔데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신랄한 비난을 해, 당신? 당신이 안방에서 뉴스 볼 동안 난 맨날 거실에서 드라마 봤잖아. 그 드라마 재방송인데 다시 봐도 재밌어. 저 여자가 완전 악질로 나오거든.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그런 거겠지만 어휴, 실제로 보면 한 소리 해주고 싶을 정도라니까. 엄마, 어차피 봤던 거니까 우리 채널 돌려서 가요방송 좀 봐요. 지금 그거 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안방 TV보다 거실에서 보는 게 더 좋다고요. 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아이돌을 그렇게 좋아해? 네 오빠 그만큼 좋아해 줘봐. 그래, 이혜영. 넌 이 오빠는 밖에서 봐도 모른 척하면서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돌은 그렇게 좋냐? 넌 오빠에 대한 애정이 너무 없어. 피, 오빠가 그 아이돌들 반의 반만큼만 착하고 잘생겼어 봐. 내가 우리 오빠라고 아주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니지. 애정을 들여 지었던 집에서 저희 가족은 계속 행복을 쌓아나갔습니다. 집안 곳곳은 저희 가족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죠. 드라마에 과하게 몰입했던 절 보며 웃던 남편, 아이돌을 봐야 한다며 채널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던 딸, 그런 딸과 귀엽게 투덕거리던 아들. 지금 생각해도 미소가 지워집니다. 너무 행복했던 한때였으니까요. 엄마, 저 고춧가루 다 쏟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휴, 오늘은 네가 닭볶음탕 해주겠다고 절대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더니 벌써 몇 번째 부르는 거야. 아무튼 촐싹 맞긴. 아휴, 그래도 우리 딸 부모한테 직접 요리도 해준다고 하고 그 마음은 정말 가상하다. 상훈이 너 이 녀석 공부한다고 거짓말하고 컴퓨터하고 있을 줄 알았어.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먹고 싶다던 야식도 만들어다 줬는데 너 이럴 거야? 너 대학 안 가? 30분만 하고 끄려고 했어요, 엄마. 진짜예요. 에이, 우리 김정혜 여사님 화나면 이마에 주름 생겨요. 자, 이 아들 컴퓨터 끕니다. 공부가 너무 하고 싶다. 넉살은? 아휴, 그래도 우리 아들 덕에 엄마가 웃는다, 웃어. 주방에서 고군분투하던 딸과의 소동. 경영학과에 가고 싶다는 꿈이 있으면서 정신 못 차리고 몰래 게임을 하던 고등학생 아들과의 눈치 싸움 등등. 수많은 추억이 나이테처럼 새겨지던 그 집은 더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희 아이들과의 추억이 가득해진 그곳은 점점 제 인생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늘 시끌벅적했던 저희 집은 점차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다 커서 분가하니까 집이 조용하다. 그지 여보? 가곤 했지만 집이 휑한 느낌이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새 다 커서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엔 각각 서울과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자식들도 이제 자기 밥벌이는 다 하게 됐겠다. 전 앞으로 남편과 둘이 의지하며 놀러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왜인지 갈수록 제게 퉁명스러워지더군요. 당신 왜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늦어? 집에서 저녁 차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생각해서 연락은 해야지. 아우, 술 냄새. 당신 술 마셨어? 그냥 갑자기 친구 녀석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고 오느라 좀 늦었어. 안 오면 그냥 늦는구나 하고 말지. 왜 오자마자 바가지 긁어? 뭐? 아니 내가 당신한테 이 정도 말도 못해? 난 혹시 당신한테 무슨 일이나 싶어서 걱정했단 말이야. 그 유난 좀 떨지 마. 우리가 뭐 20대 철부지 연인이야?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집에 언제 들어온다. 어디서 뭘 하는데 일일이 보고해야 돼? 당신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집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기본적인 연락은 예의야, 예의. 전엔 안 그러던 사람이 제게 연락도 없이 늦거나 친구를 만나러 외출도 자주 하더라고요. 전 주말에 같이 나들이나 갈까 싶어 말을 꺼내보면
피곤한데 무슨 나들이냐며 짜증도 자주 내더라고요. 그리고선 갑자기 점심에 동창 모임이 있다며 시댁이 있던 옆 지역까지 다녀온다고 말하는데 너무 서운하더군요. 난 고향 친구들도 다 멀리 사는데 자기만 친구 만나러 가면 다야? 힘들다더니 친구 만날 시간은 있고 나랑 보낼 시간은 없어? 서운해서 전 혼자 맥주를 마시며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배우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과 전 서로라고 생각했는데 저만 그랬던 건가 싶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시댁에 갔던 날 그 근처를 산책하다 제 손과 남편의 손이 스쳤었어요. 아이, 깜짝이야. 좀 떨어져서 걸어. 놀랐잖아. 뭐? 언제 노부부가 돼서도 손은 꼭 잡고 다니자더니 뭘 그렇게 놀라? 내가 더러워?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혈기왕성할 때 했던 소리지. 원래 가족끼린 서로 적당한 거리를 지켜야 하는 거야.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서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전우 같은 거잖아. 그때 정말 상처받았습니다. 당연히 저와 남편의 사이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한 번씩 집에 오던 아이들도 엄마, 아버지 두 분 말다툼하셨어요? 하고 물으며 이상해진 분위기를 알아채더라고요. 전 가면 갈수록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무뚝뚝했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너무 변한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갈수록 귀가도 더 늦어지고 제가 도시락을 싸서 한 번씩 공업사에 가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전엔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마음씨도 곱고 손맛도 좋다며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자랑을 하던 사람이 말이죠.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발 아니길 바랬죠. 남편과 제가 쌓아왔던 신뢰와 행복했던 시간이 얼만데 설마 남편이 절 배신했을까 싶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희 남편만큼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너무 변한 남편의 행동은 커져가는 제 의심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전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써서 남편의 뒤를 캐봤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요? 제 남편이 이 여자랑 바람이 났단 말인가요? 예, 아시는 얼굴인가 보네요. 네, 이 사람 원래 남편 공업사에서 격리로 일하던 여자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여자 나이가 남편보다 13살이나 어린데 게다가 반년 전에 이미 그만뒀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남편이 이 여자한테 오피스텔까지 얻어줬단 말이에요? 네, 여기 증거 사진들도 잔뜩 있습니다. 반전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체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원래 남편 공업사에서 일하던 격리로 나이가 젊어도 너무 젊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도시락을 싸다 줄 때마다 그렇게 깍듯하게 굴던 사람이었죠. 남편은 그 여자가 공업사를 그만두기 몇 달 전부터 이미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던 거예요. 심지어 남편은 그 상간녀에게 오피스텔도 얻어주고 일을 그만둔 뒤론 생활비도 다 대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게 모은 돈을 정직하게 공개했다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 모르게 어떻게 그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상간녀의 생활비까지 다 대줄 수 있었겠어요. 너무 충격적인 남편의 배신에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던 순간이었죠.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자그마치 27년이야. 27년. 그런데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어? 그것도 까마득하게 어린 여자한테 오피스텔까지 얻어주면서. 뭐야? 당신 이건 어떻게 알아냈어? 설마 내 뒤를 캤어? 소름 돋게? 그날 전 증거를 들이밀며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전 남편이 최소한 당황하며 용서를 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전 더더욱 언성을 높였죠. 소름 돋아? 소름 돋은 건 나지. 그렇게 나 변했소 티를 내는데 어떻게 내가 의심을 안 해?
애초에 바람 핀 건 당신인데 당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당신 나 몰래 따로 뒷주머니도 차고 있지? 그랬으니까 이 여자한테 오피스텔도 얻어준 거 아니야. 대체 당신 언제부터 날 속였던 거야? 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만 좀 땡땡대. 귀 아파. 그래, 나 바람 피웠다. 돈은 뭐, 난 당신한테 내 재산 다 공개했다고 한 적 없는데 그냥 이 정도 모으고 있다라고만 했지. 내가 모은 돈 전부 보여준다고 말 안 했어. 내가 힘들게 일해 번 내 돈 내 마음대로 모으고 썼다는데 뭐가 문제야? 뭐? 그러니까 그동안 나한테 말장난했던 거네. 돈이야 그렇다 쳐. 근데 여자는 아니지. 당신 뭐가 그렇게 떳떳해서 나한테 사과도 안 해? 당신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거 내 덕도 컸어. 알아? 그래, 물론 당신 공도 있긴 있지. 그래서 내 덕에 여태 잘 살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솔직히 나 당신 여자로 안 느껴진 지 오래됐어. 그래도 그냥 고마운 것도 있으니까 정으로 살았는데 소희를 만나니까 더는 그렇게 살기 싫더라. 소희 나한테 설렘을 줘. 내가 남자였다는 걸 생각나게 해준다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자. 안 그래도 나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고민 중이었어. 나도 나이가 벌써 54인데 더 늦기 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자기가 먼저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저와 헤어지고 그 상간녀와 살겠다면서요. 너무 분통이 터져 전 그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겠다고? 웃기지 마. 둘이 희낙낙거리면서 사는 꼴 내가 두고 볼 것 같아? 난 절대 이혼 못해.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나한테 이혼 소송 걸어봤자 절대 이혼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지? 두고 봐. 당신 뜻대로는 절대 안 되게 할 테니까. 전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제 엄청 당황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당신 그거 진심이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위자료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 당신한테 마음 떠난 사람이랑 계속 사는 건 당신만 불행해지는 일이야. 상관없어. 당신 절대 그 여자랑 재혼 못해. 이 집에서 나가든 말든 그건 당신 알아서 하고 난 이혼만은 못해줘. 당신이랑 대화하기 전까진 그래, 나도 당장 당신 뻥 차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뻔뻔한 당신 태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두고 봐. 난 이혼 안 하고 당신 저 세상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신이 나 몰래 뒷주머니에 차고 있던 돈까지 전부 차지할 거니까. 그 여자한테 한 푼도 못 넘어가게. 그동안 당신을 위해 바친 내 인생이 아깝고 억울해서라도 난 그거라도 꼭 챙겨야겠어. 난 당신보다 단 하루라도 더 살 거야. 아, 진짜 돌겠네. 이런 건 예상 못했는데. 분한 나머지 전 오기가 생겼던 겁니다. 그 뒤 남편이 계속 이혼을 졸라도 전 뚝심을 지켜나갔어요. 한 번은 아이들이 집에 내려왔는데 남편이 애들 듣는 앞에서 또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은 부모에게 생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어요. 아빠,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혼을 먼저 요구해요? 아버지 진짜 여자에 환장해서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당장 엄마한테 비세요. 당장이요.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시끄러워. 너희들 이렇게 번듯하게 큰 거 다 누구 덕이야? 니들 엄마도 고생했지만 내 덕도 컸어. 그만큼 키워줬으면 이제 부모도 각자 인생 살아도 되는 거잖아.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어디 아빠한테 대들어? 니들도 다 필요 없어. 난 내가 최고라고 해주는 그 여자랑 살 거다.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아끼는 너희들 엄마 불행해지는 걸 보기 싫으면 이혼하라고 설득이나 해. 싫어요. 엄마, 우린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이혼한다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 2번 다시 안 보고 살 거고, 이혼 안 하신다고 하면 그런 엄마 때 지지할 거예요. 엄마, 절대 이혼해주지 마세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요? 아이들은 제 편을 들며 남편에게 도끼 눈을 떴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제 옆에 있어주고 싶어 했지만 2 아이 모두 회사에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돌아간 뒤 남편은 더 황당한 짓을 저지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님. 오랜만에 뵙네요. 공업사가 아니라 집에서 뵈니까 느낌이 남다른데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남편은 상가녀의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아예 집으로 데리고 왔더라고요. 심지어 절 뻔뻔하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웃는데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뭐? 형님? 잘 지내봐요? 형님이 이 사람이랑 이혼 안 해주고 계시니까 전 지금 첩인 거잖아요, 첩. 그럼 형님이라고 불러야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첩이랑 본부인이 서로 형님 아우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기도 했다고 어디서 봤는데? 저 앞으로 여기서 살려고요. 그러니까 호칭은 친근하게 정리하는 게 좋죠. 이거 진짜 정신 나간 기집애 아니야? 당신 차라리 집을 나가라니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를 데려와? 당신이 아직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눈앞에서 내 옆자린 당신이 아니라 우리 소희라는 걸 보여줘야 비참해서라도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겠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 그럼 돼. 내 돈으로 지은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 당신 집? 여기 내 집이기도 해. 이 집 처음 지을 때부터 내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는 내 집. 당장 저 여자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아유, 형님, 무서워요. 화 좀 그만내세요. 근데 이게 어디서 자꾸 형님 거려? 전 너무 열이 받아 스스로 자기를 첩이라고 지칭하던 상간녀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버럭내며 상간녀를 감싸던 남편의 머리통도 후려쳐버렸어요. 남편은 씩씩대더니 어디 알아서 해보라며 소리치더군요. 그리고 철판을 제대로 깐 상간녀는 이렇게 말하며 제 속을 더 뒤집어 놨죠. 그래, 어디 끝까지 가봐 당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우린 절대 못 나가. 형님, 저 이렇게 뺨 한쪽 내어드렸으니까 대가 얼추 치른 거예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전 그 집을 절대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의 추억이 가득한 제 인생이 녹아있는 그 집에서 그 추잡스러운 인간들에게 쫓겨나긴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심지어 그들은 제가 출근했을 때 안방에서 제 짐을 전부 거실로 꺼내두고 그 방을 차지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짐 다시 안 돌려놔? 야, 이용균. 감히 내 침대에 더럽게 저 여자 끌어들이려고 해? 넌 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도 없어? 당신 침대이기도 하지만 내 침대이기도 하거든. 내가 내 방에 내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있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억지 좀 피우지 마. 제가 안방에서 쫓겨나는 모양새가 되어 분했지만 차마 그들이 이미 뭘 했을지 모를 침대에서 잠을 청하고 싶진 않더군요. 전 이를 가며 우선 딸의 방에서 지냈죠. 그렇게 창피한 동거가 시작되며 정말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야, 너 이리 당장 나와. 뭐 이런 지독한 게 다 있어? 유혜영이 너 새엄마 될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거 안 놔? 왜요? 딸한테 손찌검이라도 하시게요? 손만 대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야, 너 당장 나오라고. 아! 자기야, 자기 딸 좀 어떻게 해봐. 저희 아이들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어요. 그리고 딸은 아예 상간녀를 무작정 집 밖으로 끌어내더군요. 혼자서 무리여도 딸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겠다 싶어 저도 이때다 하고 상간녀를 같이 끌어냈습니다. 아들 손에 제지당한 남편은 쪽도 못 쓰고 엄한 자기 딸에게 화를 내고 있었고요. 그 뒤 딸과 아들은
상간녀의 물건을 아무렇게나 빈 가방에 쑤셔넣고 대문 밖에서 엉엉 울던 상간녀에게 던져버리더라고요. 니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못 가요. 우리 가면 다시 그 여자 불러드리려고요? 회사에서 잘리는 한이 있어도 못 나가요.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악을 쓰던 남편에게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간 그 좋은 회사들을 정말 포기하기가 쉽나요? 아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절 걱정했지만 제 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에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다. 엄만 여기서 엄마의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희도 너희 인생에 최선을 다해. 이런 모습 보여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남편은 바로 상간녀에게 연락해 다시 그 첩을 집에 들이더군요. 형님 애들 너무 무서워요. 저 호텔에서 얼마나 떨었다고요. 근데 저 몇 번을 쫓아내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원래 버티는 사람이 승자인 거 알죠? 와, 그땐 저도 진짜 말문을 잃었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그 멘탈과 철판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시부모님도 집에 쫓아 남편을 크게 꾸짖고 상간녀를 내쫓으려고 하셨어요. 용균이 이놈아, 미치려고도 곱게나 미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애미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애들 안고 없고 네 도시락 다 싸다 주고 네 직원들 끼니도 다 챙겨준 애가 정의 얘야. 나중에야 네가 잘 됐어도 그 전까지 애미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기반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네가 그렇게 일찍 네 가게 차릴 수나 있었는 줄 알아? 야, 너 당장 나가. 우리 며느리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이 저랑 살 진짜 짝이라니까요. 두 분은 누구 부모님이에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아들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으세요? 아이고 이 자식아, 늦바람 들어서 지금 대체 뭐 하는 거냐? 조상님, 제발 저놈 정신머리 좀 붙잡아 주세요. 온 가족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도 남편과 상간녀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전 숱한 눈물을 흘리면서도 꿋꿋하게 버텼어요.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계속 제게 이혼을 요구했죠. 당신 비참하지도 않아?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안 그래? 자꾸 이러면 나도 수가 있어. 형님, 저도 저지만 형님도 보통이 아니시네요. 둘 다 그 입 닫어. 내가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이쯤에서 그만할까 싶다가도 니들 그 뻔뻔한 낯짝을 보면 그 생각이 싹 사라져. 고맙다. 이렇게 계속 얼굴 보여주면서 내 의지를 불태워줘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대뜸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 이 집 처분할 거야. 뭐? 누구 마음대로 이 집을 처분해? 누구 마음대로? 나 공업사도 내놨어. 경기도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자금 사정도 나빠져서 요즘 계속 적자만 보고 있었거든. 직원들 월급도 계속 밀려서 그냥 더 나빠지기 전에 정리했어. 그래서 겸사겸사 이 집도 처분하고 소희랑 다른 집안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어차피 이 동네에선 당신랑 애들 얼굴 다 아는데 소희랑 살기도 힘드니까. 이 집은 처음 지을 때부터 내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어. 이 집에서 우리 애들도 다 크고 했는데 멋대로 여길 팔겠다고? 웃기지 마. 절대 못 팔어. 그냥 니들이 나가라고. 이 집은 건들지 말고. 이 집도 엄연히 내 돈이 들어가 내 재산인데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자비를 베풀어줘야 돼? 난 무조건 팔 거야. 나중에 확인해보니 정말 남편은 공업사를 정리했더군요. 이후 남편은 계속 집을 팔겠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전 악착같이 그것만은 막아냈고요.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절 약올리듯 싫으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던 남편과 치열하게 다투면서요. 이 인간이 정말 처백에 눈이 멀어 배는 게 없더라고요. 너희 둘 다 이 엿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너희들 다 천벌 받을 거야. 그런데 정말 천벌이라는 게 있던 걸까요? 이틀 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전날 상간녀와 함께 거제도로 놀러 갔었어요. 같이 가서 콧바람 쐬셔도 되는데 정말 저희끼리 가요, 형님? 가서 2번 다시 돌아오지 마. 확 바닷물에나 빠져버려. 저는 저를 약올리던 상간녀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러간 다음날 아침 그 처백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잠결에 비몽사몽하며 발신자를 확인하지도 않고 전화를 받은 전 상간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기분을 확 잡쳤죠. 그런데 상간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상황이 심상치가 않더군요. 형님, 큰일 났어요. 형님. 뭐야? 아침부터 짜증나게. 왜 뭔데? 그이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다고요. 뭐 쓰러져? 왜 쓰러져? 잠이 확 깬 전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상간녀는 엉엉 울며 상황에 대해 설명하더라고요. 몰라요. 어젯밤에 화장실에서 안 나오길래 계속 기다리다가 먼저 잠들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옆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고 화장실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해요? 뭘 어떡해? 애야? 그래서 119에 신고했어? 경찰엔? 네, 신고했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겠죠? 말 그대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더군요. 수스라치게 놀란 전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남편이 옮겨졌다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연락을 받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사망한 뒤였어요. 사인은 심장마비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만 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내 인생은 어떡하라고. 상간녀 그 와중에도 철없게 자기 인생부터 걱정하며 오열하더라고요. 저와 아이들은 할 말을 잃고 눈물만 흘리며 그런 상간녀를 바라봤죠. 아이들은 그래도 아빠라고, 전 그래도 27년을 함께 산 정이 있다고 눈물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렇게 가족 모두를 배신하고 상간녀와 제2의 삶을 살겠다며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남편은 숙박업소 화장실에서 처량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너무도 허무한 끝이었죠. 이후 전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장례를 치러주긴 했습니다. 솔직히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니 함께 산 세월을 생각했던 거죠. 아! 저도 나름대로 저 사람 2번째 아내였는데 장례식장은 지키게 해주세요. 네? 뭐 2번째 아내? 뭐 이런 정신 나간 여자가 다 있어? 야, 더러운 상간녀야. 이제 믿을 구석인 내 남편도 없는데 어디서 끝까지 철판을 깔아? 당장 나가라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당장 짐 싸서 나가. 옳게, 내가 끌어낼게. 네가 그 말로만 듣던 머리에 꼭 꽂은 기집애였구나. 우리 올케랑 조카들 가슴에 비수 꽂은 거 내가 아주 오늘 죄값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전 뻔뻔하게도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낸 상간녀를 당장 쫓아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곧 조문객들도 많이 올 텐데 아이들 얼굴에 먹칠할 일이 있습니까? 그때 상간녀를 처음 본 시누인 이를 갈며 상간녀의 머리털을 다 뽑아놓으시더라고요. 용균이 이놈아, 넌 천벌 받은 거다. 너밖에 모르던 애미랑 애들 속을 그렇게 까맣게 태우더니 아주 꼴 좋다, 꼴 좋아. 아직 젊다면 젊은 그 나이 요절이 뭐냐, 요절이. 이 인간아, 마지막까지 자기 부모한테 천벌받았다는 소리나 듣고 아주 꼴 좋다. 그렇게 대체 왜 그랬어? 왜? 앞으로 애들이 아빠를 떠올리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 원망 때문에 제대로 당신을 추억하지도 못할 거 아니야. 아빠라는 인간이 잘하는 짓이다. 시부모님은 땅을 치고 오열하셨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의 원망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나 남편에게 원망을 퍼부어버렸죠. 자신들이 아빠를 원망하느라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하던 아이들이 너무 가엾더라고요. 그런데 장례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더니 황당한 광경이 한 번 더 남아있더라고요.
그 첩이 아직도 저희 집에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저는 바로 그 상간녀를 쫓아내려고 했고 아이들은 전에 그랬듯 안방으로 들어가 상간녀의 짐을 아무렇게나 마구 싸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 미쳤니? 여기가 어디라고 아직도 남아있어? 이젠 그 인간도 없는데. 그게요, 형님. 실은 제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서요. 그동안 그 사람이 주는 돈으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저 내쫓으실 거면 1,000만 원이라도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잠깐이나마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저 완전 끈떨어진 연됐는데 안 불쌍하세요? 그래, 줄게. 기다려봐. 어이없게도 돈을 빌려달라던 상간녀에게 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에서 가지고 나와 상간녀에게 안겨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형님, 이건 또 뭐예요? 진짜 저한테 끝까지 이러셔야겠어요? 저 진짜 돈 없다고요. 같은 부인끼리 너무하잖아요. 저도 나름 미망인이라고요. 그건 바로 상간녀 소송장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미 변호사를 통해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었었어요. 이혼을 하지 않았어도 상간녀 소송은 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상간녀에게 소장이 도착하기도 전에 남편이 그렇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소송장을 받아든 상간녀는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계속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전 그런 상간녀에게 차갑게 소리쳤죠. 미망인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렇게 그 인간이 좋았으면 내가 아예 하늘나라까지 따라가게 해줘? 이미 그 인간도 없는데 너 지켜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너희 둘 다 천벌받을 거라고 했지? 이 낙동강 오리알아. 이거나 가지고 빨리 꺼져. 그리고 또 한 번 우리 눈에 띄면 그땐 사지를 분리시켜버릴 줄 알아. 엄마, 나머지 우리가 처리할게요. 야, 나와. 그때 상간녀의 짐을 싸서 나온 아들과 딸은 상간녀 양쪽에서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리고는 엉엉 울던 상간녀를 번쩍 들어 짐과 함께 대문 밖에 던져놓고 오더라고요. 이젠 진짜로 다 끝이 난 것 같아 후련하면서도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는지 우린 서로를 끌어안고 서럽게 흐느꼈고요. 이후 전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더군요. 우린 남편의 서재에서 무슨 장부처럼 되어 있는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작은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서랍 안에 들어있었는데 자물쇠는 아들이 그냥 망치로 부숴버렸죠. 전 남편이 공업사 장부 외에 다른 장부를 가지고 있던 것도 또 일기를 쓴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자주 쓰진 않았던 건지 일기는 일정하지 않은 날짜로 드문드문 적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일기와 장부 안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몇 월 며칠, 애들 엄만 생각보다 우리 공업사 매출이 엄청나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다. 순진에 빠진 사람이다. 한때 내 애들 엄마에게 참 고마웠지만 공업사가 잘 될수록 뭔가 억울해졌다. 집사람보다 내가 고생은 더 많이 하는데 왜 이 많은 벌을 공유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그래서 각자 돈 관리를 하기로 한 건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다. 내 뒷주머니가 불룩해질수록 일하는 보람이 풍선처럼 커진다. 몇 월 며칠 소희랑 아내 몰래 만난 지도 꽤 오래됐다. 소희는 솔직히 경일은 잘 못 봤다. 씀씀이도 해퍼서 모아둔 돈도 없는 여자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 그래서 그냥 공업사 일은 그만두라고 했다. 하지만 소희랑 있으면 내가 총각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행복하고 설렌다. 그래서 생활비도 주고 허름한 원룸에서 빼내 근사한 오피스텔도 얻어줬다. 애들 엄만 착해 보여서 결혼했지만 내게 설렘은 주지 못했다. 소인 여태 내가 애들 엄마 몰래 만나온 다른 싸구려 여자들과는 다르다. 순수하고 귀엽다. 역시 여자는 어리고 예뻐야 한다. 몇 월 며칠 아내고 애들이고 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젠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살고 싶다. 애들 엄마 이혼하려면 돈을 대체 얼마나 줘야 하려나? 1억? 2억? 솔직히 아까워 죽겠다.
그래도 그거라도 줘야 조용히 떨어져 나가겠지? 숨겨둔 재산을 들키면 그것도 나눠야 하나 걱정이다. 그럼 너무 배가 아플 것 같다. 몇 월 며칠 애들 엄마 몰래 사놨던 2층짜리 건물도 땅도 모두 차명으로 돌려놨다. 그걸 들켜서 나누게 되면 배 아파서 어쩌나 걱정했는데 차명이란 좋은 꼼수를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역시 없는 정보가 없는 인터넷이 최고다. 그런데 이혼하자고는 언제 말하지? 몇 월 며칠 공업사를 처분했으니 이제 집만 처분하면 소희를 데리고 동남아로 가서 살 거다. 거긴 돈 조금만 있어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준비는 끝났다. 아직도 잘 나가는 공업사를 처분하는 게 아깝긴 했지만 집사람이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끝내 이혼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부모님도 누나도 애들도 다 나만 비난하니 남은 방법은 자유를 찾아 내가 떠나는 방법밖에 없다. 혹시 모르지. 소희랑 몇 년 살다가 더 어리고 예쁜 여자 거기서 만나면 소희에게서 그 여자로 갈아탈지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우린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이혼을 계획하며 엄청난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놨더군요. 땅값과 건물 시세 등 장부를 보고 남편의 차명 재산을 계산해보니 거의 19억가량 되더라고요. 저 몰래 꿍쳐놨던 돈이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기 전에도 저 몰래 재미삼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무슨 수를 써도 제가 이혼해주지 않자 아예 공업사와 집을 전부 정리하고 상간녀와 해외로 도망갈 계획까지 세웠더군요. 공업사 사정이 안 좋아 접었단 말도 다른 지방으로 떠날 거라는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죠. 아, 진짜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답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적이고 비열할 수가 있죠?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믿었던 거예요? 아이들도 저도 놀랍기도 하고 화가 나 온몸을 떨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비열했던 남편의 실체도 어마어마한 남편의 차명재산도 모두 엄청난 반전이었죠. 이후 전 곧장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의 차명재산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남편 서재에서 나온 장부와 남편의 통장거래 내역이 확실한 증거가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줬던 사람은 남편에게 소액의 보상만 받고 껍데기 명의를 내준 것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결국 법원은 그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남편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었고 전 그 재산을 상속인 자격으로 환수할 수 있었죠. 그렇게 남편의 숨겨둔 재산은 모두 저희 가족의 몫으로 돌아오게 됐답니다. 또 어디서 쥐어 짜낸 건지 전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다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상간녀는 제 남편의 재산은 한 푼도 얻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돈만 토해낸 뒤 우리 앞에서 처량하게 퇴장해야 했죠. 네가 그동안 잘 버텼다. 죄인 아들내미 둔 우리가 널 똑바로 쳐다볼 면목이 어디 있겠니. 정말 미안하다. 이후 전 그래도 명절과 생신은 애들을 데리고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살았습니다. 두 분은 장례가 끝난 뒤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제게 사과를 하셨거든요. 아이들도 두 분을 좋아했고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기에 제겐 두 분이 유일하게 남은 부모님이었어요. 비록 남편은 미웠어도 두 분은 차마 미워할 수 없겠더라고요. 가끔 시댁에 갈 때면 신우의 얼굴도 볼 수가 있는데 신우인 제게 늘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죠. 두 분이 유독 우리 애들보다 올케네 애들을 더 좋아하셨잖아. 올케가 마음을 착하게 써준 덕분에 우리 부모님이 손주들을 보고 사실 수 있게 됐어. 너무 고마워, 올케. 지금은 남편이 떠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전 남편이 남긴 돈으로 동네에서 마트를 크게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남편의 계산적이고 비열했던 이명과 제게 준 배신감, 그때 치욕으로 인한 응어린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너무 믿었기에
그만큼 받은 충격과 상처도 컸던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 인간의 숨겨두던 재산 덕에 저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애들도 앞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된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결혼할 땐 그 집값 비싼 서울의 신혼집도 무리 없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이미 이 세상 사람도 아니게 된 남편에 대한 원망은 최대한 제 가슴에서 덜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야 저도 아직 한참 남은 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배신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 가장 비열한 죄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마지막이 정말 천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불행히 무작위로 고른 희생자가 되어서였는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모두 입을 모아 남편에게 천벌을 받았다고 말한 만큼 오래도록 자신의 곁을 지켜준 이를 배신하는 일이 아주 큰 죄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껜 부디 그런 큰 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즐거움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